31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인사이드 발표해 주세요. 예,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2분기 어닝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어닝 시즌이 약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다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업이익은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지금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어떤 비용 통제라든지 마진 관리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방어를 했다면 영업 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용들이 출몰 하면서 이제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미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요. 최근에는 이런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런 영업의 비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가치가 하락할 때 장부 가격보다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이제 반영되는 항목인데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 뭐 롯데쇼핑, 신세계, 포스코 이런 주요 기업들이 손상차손을 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조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누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 경기가 미진하면서 영업 환경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거를 기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어닝 시즌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보면은 이제 어닝 시즌 이전과 이후 대비로 보면은 오히려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더 부담 요인으로 지금 다가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회성 비용 그리고 상향 조정되지 않는 어닝을 고려하면은 실적 근거에 따른 지수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일 측면에서도 이번 기회를 삼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성장주의 어떤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하반기에는 지금 빠른 순환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타일의 쏠림보다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양호할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스타일 측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하게 스타일은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리더하고 있는 나라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9페이지 그림 18번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정도 놓고 사이클을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이겼지만 중간중간 가운데 이제 가치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턴어라운드 할 때가 대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도 약간 성장주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도 살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오른 것만큼 국내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담보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약간 스타일 측면에서는 조금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가치주에서는 이런 자동차, 통신, 식품 이런 쪽이 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추세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영업이익은 32조 그리고 순이익은 한 19조 정도 잡혀 있어서요. 지금 상반기는 YOY로는 갑이익이었으면 지금 3분기부터는 증이익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불과 이제 14% 정도 증가한다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지금 증익도 사실 보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완화적인 추세를 보여져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이제 일회성 비용들도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연간 순이익이 지금 현재는 85조이나 지난해 71조 대비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베 총리 사임에 대해서 김한 연구원 추가 발표했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 주식시장 1.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일본 주식시장만 하락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베 총리가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사임을 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된 그런 영향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베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시각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 이상설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사임설이 좀 부각이 된 상황들이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기 총선을 진행하지 않는 한 내년도 9월 정도까지는 자민당의 집권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조기 총선이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들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력 후보들도 아베노믹스의 전체적인 기조들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 어떤 아베노믹스의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면 지난 2007년도에도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이제 사퇴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 보름 동안 6% 정도 주가 조정 받는데 그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좀 리스크 요인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4분기 이후에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로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기 펀더멘탈이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경기 펀더멘탈 문제로 주가에 상당히 좀 제한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연구원이 일본 차기 총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민당은 내일까지 차기 총재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이고 늦어도 15일까지는 선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NHK 등 주요 언론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고노다로,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이 4명에 대해서 유력 후보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임 직후 실시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고 스가 요시히데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총재를 선출할지에 따라서 이 후보들 간의 이제 차기 총리 후보 가능성이 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수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시바의 당선이 관계 계산에 가장 긍정적이고 스가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이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유예를 결정을 했었고 일본 지철에 대한 배상, 자산 현금화 관련 문제도 다시 이제 수년 걸리는 문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양국 간의 대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20일에 발간한 당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서요. 채권 월보 발표해 주세요. 예, 채권 9월 월보이고요. 저희 MM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2개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 효과는 사실상 저희는 실질금리 통제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MM에서 제시해드린 왼쪽 차트 봐주시면 사실상 일본이 2013년에 도입했던 QQE의 효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BOJ가 아베노믹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로금리에 와 있으니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어떤 걸 도입하냐면 2013년 1월 달 금정위에서 물가 타겟을 기존 1%에서 2%로 무려 100bp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이후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보시면 2013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명목금리가 급등을 하지만 오히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실질금리는 거의 한 100bp가량 하락을 합니다. 정확히 BOJ가 물가 타겟을 올린 만큼 실질금리가 내려갔고요.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에 성공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BEI가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인 160bp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평균 물가 목표제도를 도입을 하면 최근 3년 동안 미국의 PCE가 1.7% 정도였으니 2%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가가 한 2.5 정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실제로 BEI 한 50bp 정도 올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연말 미국 금리, 명목금리의 숫자가 0.90에서 95 정도가 되니 BEI 200bp 정도를 제하고 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9년에도 이런 실질금리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희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명목금리가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저희는 실질금리가 진정한 할인율이기 때문에 명목금리 상승, 실질금리 안정적인 유지, 이걸 통해서 강하게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에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차트는 없지만 당장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럽의 2021년 예산안 제출이 시작이 되고요. 유럽은 2021년도에도 재정규약,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안쪽으로 유지하라라는 재정규약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도 코로나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내 3개 주요국이 이미 이미 계획한 예산안 플러스로 추가적인 추경 같은 예산안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각국의 언론 보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ECB도 사실은 너무나 지난주 연준에만 초점 맞췄지만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ECB 역시 물가 상승률 오버슈팅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주요국 공히 명목금리는 올라도 실질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플러스로 9월달부터 강력한 재정 이슈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명목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난주 그래서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해외 채권 신한종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해외 채권 9월호고요. 저희들이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점검을 좀 집중해봤습니다. 7월에 미국 생산자 물가가 0.63% 기록하면서 금리가 이제 급등했고, 그래서 위기 초기에는 물가가 급락했었는데 위기 초기에는 급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당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경제도 2분기 침체 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너무너무 낮은 상태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우려들이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4가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로 가장 많은 유동성 공급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2008년과 다른 방식의 유동성 공급들, 개인과 기업에 직접적인 공급했던 거,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게 되는 그런 스탠스, 그 다음에 글로벌 생산 시스템 변화 등등이 단기라기보다는 아마 내년 정도부터 이제 중기적으로 이런 부담들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단기적인 9월 채권 시장은 이런 물가 반등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가 경제 활동 체계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른 악재들을 좀 누르면서 물가 반등, 전반적인 채권 시장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지금 이제 하반기라기보다는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원자재 전략으로 가서요. 주보랑 그다음에 원자재 전략 2개 같이 발표해 주세요. 황병진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 S&P GSCI 기준으로 플러스 1.87%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주 초반에는 미국 그런 남부를 일단 강타했던 허리케인 로라 여파를 사실상 반영했다라고 보면 주 후반부로 가면서 로라 여파가 이제 시장에서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그런 매수세를 유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원자재 시장은 5월 이후에 강세를 좀 주도했던 에너지 섹터나 아니면 기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에서도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한때 104포인트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92포인트까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달러 약세라고 일단 보고, 달러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산업금속 섹터에서는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 위안화를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사실상 하회시키면서 결국 중국의 구매력을 높이고 수요 전망상의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농산물 섹터에서는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농산물 특히 곡물 최대 공급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에너지와 귀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에서도 상승 시도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원자재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달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92포인트라고 하는 달러 지수의 그런 수준 자체가 2018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 점에서 달러 지수가 92포인트까지 하회하게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는데,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움 이후에 그런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고압 경제를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 물가 목표제를 좀 전격 도입을 하면서 귀금속 섹터에서는 추가적인 강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 이후에 미국 장기물 특히 10년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귀금속 섹터 내에서도 안전자산 선호의 후퇴로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견인하는 명목금리의 상승이라고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나타났던 부분처럼 국채 수익률 곡선에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견인한 명목금리 상승은 귀금속 섹터에서는 여전한 상승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수원 연구원이 발표했던 부분처럼 실질금리를 통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실질금리의 하방 압력 하에서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자체가 여전한 귀금속 섹터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 내에 금 가격은 2,200달러 그리고 은 가격은 35달러라고 하는 목표치가 유효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ETF 시장 내에서도 금 관련 그리고 은 관련 ETF에서는 긍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단히 요약해서 좀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 조수홍 위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자동차 기업들 컸는데요. 현대차 중심으로 이제 장기 추세 전환 초입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신차 출시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또 성공적인 사업 구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ROE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의 PBR이 여전히 2020년 기준으로 1배 미만이라는 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배경입니다. 일단 커버 페이지에서 먼저 요약을 좀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우려보다 좋을 걸로 보고요. 일단 글로벌 이연 수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노후차 교체 주기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 그 다음에 웰스 이펙트,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좀 자동차 이연 수요를 좀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닝 측면에서 신차 효과가 성공적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좀 선순환 효과, 그러니까 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개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가장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미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다 올렸고요. 지금 순조로운 사업 구조 전환 위해서는 이제 기존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도 지금 중요한데 그 부분도 잘 되고 있고 전동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탑픽은 전동화 관련해서 이제 매출 성장 잠재력이 큰 모비스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과 전동화 관련된 중장기 수혜 기업들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서머리 보시면요. 일단 그림 1번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기점으로 한 5년간의 제품 사이클이 벌어지는데 과거에 보면 2005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되던 사이클, 그 다음에 2010년 초에
YF 되는 사이클 여기가 이제 차화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년 6월에 LF가 실패하면서 또 안 되는 사이클이었고요. 이번 사이클은 한 5년 정도 좀 좋은 사이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그림 2번과 같은 수익성 개선, 그림 3번과 같은 전동화 추세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림 4번하고 5번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이게 한 10월 정도면은 성장세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하이싱글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노후차 소유자들이 신차 구매 시에 이제 전기차를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선택 사항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 수요를 이연했을 걸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용 플랫폼이 도입되고 웰스 이펙트랑 겹쳐지면서 교체 수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 7번 7페이지의 그림 14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 전기차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그림 14번이 현대 기아차의 월별 전기차 판매 추입니다. 지금 뭐 2분기 이후부터 계속 그 시장하고는 좀 다른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동화 관련돼서는 계속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8페이지부터는 이제 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신차 효과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제 눈덩이를 이제 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신차 효과가 누적되면서 발생되는데요. 지금 그런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 9페이지 현대차그룹 미국 시장 점유율 보시면 2011년이 차화 정식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직 제네시스라든가 K5 같은 주력 차종들이 출시 전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그림 18, 19, 20, 21번인데요. 지금 그림 18번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신차가 나오면은 그 시점에서 2, 3개월 뒤에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모델에 대한 재고 정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모델의 재고 확충이라든가, 지금 소나타를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출시가 되고 이후에 이제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K5 그리고 내년도 소렌토에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텔룰라이드 증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투자 전략이고요. 좀 장기 추세적인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ROE하고 PBR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든 종목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높였습니다. 지금 할인 할증률은 현대차의 할인율은 제거를 했고요. 모비스와 S&T 모티브 전동화 관련 기업에는 할증을 지금 적용을 했고요. 지금 뭐 만도나 현대위아나 할인율을 지금 높였습니다.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ROE 개선 사이클하고 전동화 수혜 가능 기업 요 두 가지입니다. 그 16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지배구조라든가 사업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8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런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사업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요 포지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2025년까지 현대 모비스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쪽은 뒤에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종목은 뒤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의류 OEM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지금 영업상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달러화 기준 오더가 2자릿수 증가 중이라고 하고요. 영업무역도 지금 전년 이상의 실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 1 보시면요. 미국 소매 판매 V자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3, 4 보시면 재고 수준이 소매나 도매나 모두 정상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글로벌리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체질이 어느 정도 주가 방어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의 30%가 마스크 및 방호복일 정도로 이쪽에 지금 기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은 이런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진율도 의류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 클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 역시 자전거라는 코로나 수혜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스포츠 복종은 코로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람들이 실내 밀집 시설의 이용을 줄이는 대신 홈 트레이닝이나 가벼운 야외 활동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타일 중국화와 시장 재편의 수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5페이지의 그림 7 보시면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소비자 평판과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브랜드 기업 특성상 지금 중국 생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6페이지에 그림 8, 9 보시면요. 미국 의류의 지역별 수입 비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줄었지만은 사실 동남아 쪽의 생산 그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두 종목 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방역 지침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수도권 음식점 대상으로 21시부터 이게 5시까지는 포달과 배달만 허용하고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식품 소비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며 또 관련된 음식료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분기 비정상적인 소비가 몰렸었고 지난 2분기 셀링과 소비자 픽업 모두 1분기 대비 감소하며 재고와 비축분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짧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로서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실적과 중장기적 방향성 고려해서 CJ 제일제당 탑픽 관점 유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같은 외부 환경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체들로 지금 주가나 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체가 농심, 오리온, 풀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선하고 기계 최진명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조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치주에 대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 봐주시면 일부 지표의 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초대형 운반선의 포트콜, 그러니까 운항할 때 저희가 도선사한테 연락하는 빈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배가 특정 항구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포트콜 동향을 보면 일단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의 포트콜은 확실히 좀 우리가 코로나 사태 한참 부각되던 2월에서 5월 당시랑 비교하면 좀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운임도 관련해서 좀 반등이 일부 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해운업은 살만해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선업체에도 좀 주문을 넣는 해운사가 이제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직 해운사들이 그럴 여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3페이지나 4페이지 차트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1분기와 2분기에 국내사의 수주 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현재 언론이나 이런 것들 공개된 프로젝트들을 보면 일단 3분기에도 일단은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없고요. 입찰을 진행 중인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3분기나 4분기까지도 수주는 컨테이너선은 아예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탱커선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좀 일부 수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입찰권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2019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좀 희망이 보이는 건 여전히 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LNG 선이 여전히 입찰 중인 게 28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14척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하반기에 좀 올려낼 수 있는 물량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국내사들이 수주 목표 달성은 여전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회복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에 찍히는 건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내년 정도는 돼야 4페이지에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카타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카타르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조선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 환경 개선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타르 물량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경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선업체의 향방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재 수준의 경기 수준이 장기화된다면 수주 잔고도 지켜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선업이 앞으로 6개월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계업종도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8월 30일입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미국 SMR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개발 업체가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고 유일한 미국의 인증을 받은 유일한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작년 7월에 뉴스케일에 이미 4,400만 달러를 지분 투자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뉴스케일의 아마 최초 고객은 이제 UAMPS라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가 12개의 SMR을 아이다호에 설치할 예정인데 좀 컴팩트하게 발표해 주세요. 뉴스케일 투자 당시에 이미 두산중공업이 기자재를 생산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 13억 달러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이 진짜로 열렸다.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열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 모델을 개발 중인데 사우디랑 좀 적극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세트랙 I 이현동 연구원. 네, 세트랙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을 주가를 지금은 아직까지 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올해 이제 신규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신규 수주 835억 원에 대해서 큰 건을 공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뒤로 하고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835억 원의 수주를 공시했고 총 수장고는 약 2,133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초소형 위성이라 그래서 향후 위성들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저렴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위성과 시스템 관련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수주가 여기를 통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300억이라는 수장고는 향후 2년간 매출 성장률 평균 24%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동률이 99%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파 증설에 나간다 그러면은 내년도 실적을 충분히 크게 한 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향후 국내 정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에서 군사용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도 올해나 내년 초에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제 위성 관련 업체들 EV/EBITDA가 13배인데 동사는 딱 7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히스토리컬로 PER이 약 40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22.5배. 이런 성장성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계속 드리고 또한 자회사가 뉴스 언론 보도에 따른 상장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상승 또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수주가 매출로 반영되고 그리고 신규 수주가 상당 부분이 이제 방위 산업 쪽인데 기존 수익성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닌지.
네, 일단은 이번은 연구 개발 과제입니다. 위성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위성을 개발하는 곳이 한국과학기술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성을 납품하는 연구 개발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35억은 7년 동안 나눠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향이라 그러더라도 동사가 이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 유일하게 제조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서도 영업이익률 자체를 통상적으로 13에서 15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 주식 윤기 실리콘인데요. 외부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군 연구원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NH 글로벌스타 스텐에 포함된 윤기 실리콘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국 태양광 설치 규모와 수출 규모는 각각 11.5기가와트와 27.7기가와트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태양광용 웨이퍼와 모듈 단가 하락으로 중국 내 중소업체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상위 업체들이 점유율 상승과 함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115.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지배지분 순이익은 22.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7%, 104.8%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 태양광 설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증가할 전망인데요.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1위 기업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랠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